미국 J.D. 벤스 부통령의 한마디로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오래 끌 생각 없습니다. 저희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겁니다. 아니, 미국이 전쟁을 종결짓겠다는데 유럽이 아수라장이 되다니요?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죠. 러시아를 적대시하던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방패로 써왔었지만 이번 전쟁의 비협조적이었던 나토국들을 미국이 완전히 손절해버려 국방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 것. 이란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러시아군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만 여유롭게 방공망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믿음을 한번 줘보니 신뢰로 바로 보답받았습니다. 도대체 유럽 국가들의 선택이 어떻게 파국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왜 더 이상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걸까요? 한국을 무시한 유럽이 치른 대가, 그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부통령이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임무가 끝나는 대로 유럽 주둔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요.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입니다. 브뤼셀의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무의식 중에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것, 그 무기 위에 유럽의 안보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요? 납기가 빠른 대체자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워 시장을 파고드는 신흥방산 국가. 미국 무기를 살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찾는 선택지 정도로 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에 있으니 급해서 그러겠지. 독일 전차가 제때 들어오면 바꾸게 될 거야. 그런 제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브뤼셀 회의실에서였습니다. 그날 자리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주요 군사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 방위 분담금과 나토 공동 전력 강화를 논의하는 정례 회의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발언 기회가 돌아가는 순서마다 누군가의 표정이 굳었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의 자료를 집중해서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0여 분쯤 지났을 때 영국 측 참석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임무가 끝나는 대로 유럽 주둔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요.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방산 관계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미국이 유럽을 압박할 때마다 이런 말을 꺼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 인사가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저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독일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무 검토 단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 대표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고 프랑스 참석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조용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토의 실질적인 군사 중심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떠받쳐온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스스로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자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없는 물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끼리 정말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물음을 황급히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유럽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계속됐고 곧 더 불편한 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측 관계자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라인메탈의 생산 역량은 충분합니다. 정치적 결정만 내려진다면 증산은 가능합니다. 자신감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다른 관계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월 개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망 자체가 유럽 전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산을 결정한다 해도 실제 납품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부품 공급 업체들 중에는 이미 생산 라인이 축소된 곳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이야기도 이어서 나왔습니다. 현재 생산 시설의 가동률이 낮고 즉각적인 증산이 어려우며 현재 상태로는 빠른 위기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두 전차 체계의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회의석상에서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혼자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유럽 방산이 해낼 것이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그 확신은 예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젊은 나토 분석관 루카 뒤퐁과 마주쳤습니다. 루카는 28살의 젊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동향 분석으로 내부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그를 그리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서 숫자를 다루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전차 엔진 소리를 들으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입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젊은이의 분석은 아무리 날카로워도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루카가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모로 씨, 폴란드 상황은 알고 계시죠? K2 전차와 K9 자주포 배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급하니까 임시로 산 거겠지. 독일제 전차가 제대로 공급되기 전까지 공백을 채우는 용도 아니겠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야. 루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지금도 부품 회의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임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를 걸으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차는 지금도 부품 회의 중이고 한국은 이미 배치를 완료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기갑여단의 최신 배치 현황과 독일군 장비 준비 상태를 나란히 정리한 비교 자료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수치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국경 인근 지역에 배치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훈련 체계도 갖춰져 있었고 부품 공급망과 정비 인력도 함께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러파르트 추가 생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탄약 비축량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두 나라는 같은 나토 동맹이었지만 실제 전투 준비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폴란드가 독일보다 먼저 준비를 끝낸 거지? 그 의문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억지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조급했던 것이다. 결국 전쟁이 난다면 독일의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말은 예전처럼 저 자신을 온전히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루카가 다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향후 5년 유럽을 지배할 전차는 K2다. 저는 피식 웃으며 보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유럽을 지배한다니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의 한 문장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준비를 끝냈다.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서유럽뿐이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언제나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흔들리고 센강 위로 유람선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익숙하고 안정적인 풍경 아래에서 저는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말이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경 인근 군사기지에 도착하던 날,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독일 전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로 버티고 있는 기지겠지. 실제로 보면 별것 없을 거야. 나토 차원의 정기 점검 일정이 폴란드 기갑부대 방문을 포함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솔직히 폴란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기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뭔가 제 예상과 다르다는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지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장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비 구역에서는 기술자들이 장비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K2 전차들이 정렬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제 외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폴란드 기갑여단 지휘관과의 면담은 점심 식사 직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단단한 체격에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뒤 저는 우선 중립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열었습니다. 폴란드군의 현재 전력 수준과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휘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물었습니다. 독일 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까? 지휘관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국경 앞에 있는데 우리는 5년 뒤에 납품되는 전차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계약 이후에 바로 훈련팀을 보내줬고 부품 공급망과 정비 시스템까지 통째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체계 전체를 들여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뭔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금방 방어막을 치며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전차 자체의 성능은 독일 레오파르트가 여전히 상위권이지 않겠습니까? 지휘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독일 전차가 아무리 좋아도 없는 전차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짧고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K2 전차를 직접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부까지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로 외관을 훑어봤습니다. 나름 비판적인 시선으로 약점을 찾아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예상했던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차 내부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동선과 조작 편의성도 세밀하게 고려된 구조였습니다. 전자체계는 독일 전차와 비교해서 결코 뒤처진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기술 장교가 드론 대응 체계와 능동 방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충격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전장 환경에서 드론은 전체계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K2에는 그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아직 그 개량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전차 내부를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의 개량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위원회 검토 단계입니다.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실이 이 순간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시찰이 끝나갈 무렵 루카가 제 옆에 와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도 한국이 단지 값싼 대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즉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전쟁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해. 결국 유럽 방산이 회복할 거야. 한국 방산이 지금은 빠르지만 기술 축적과 공급망의 깊이에서는 유럽을 따라오기 어려울 거야. 루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형 K2도 개발 중이고 수출형 개량안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신형 K2 개발 자료와 중동형 K2 사양 검토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손에 들고 천천히 넘기면서 처음으로 생각 하나가 분명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다. 발전 속도 자체가 빠른 나라다. 그 생각이 올라온 순간 저는 황급히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지에서 나오는 길에 폴란드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었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움직인다 해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지를 빠져나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포장도로를 달리는 K2 전차 행렬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기를 단 전차들이 나란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가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는 건가? 그 물음이 떠오른 순간 저는 더 이상 쉽게 고개를 젓지 못했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유럽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그날 폴란드 들판 위에서 처음으로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 정기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봉투를 뜯었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들이 한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품목도 광범위했습니다. 청웅2달 방공미사일, K2 중동형 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방공통합체계까지 중동이 원하는 무기 대부분에 한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중동은 원래 미국 무기를 최우선으로 원하지만 지정학적 이유로 구매가 막히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결국 미국이 빠진 자리를 채운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단락에 적힌 문장 하나가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들은 자국 국방부 예산 외에 별도의 개발 비용까지 부담하며 한국 방산업체에 맞춤형 모델 개발을 의뢰하고 있다. 단순히 재고에서 골라 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써서라도 한국과 함께 무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 저 나라들이 저렇게까지 한국을 원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무렵 중동 방산 박람회 초청장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방산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짐을 꾸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던 날 뜨거운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넓은 전시홀 안에는 수십 개 국가의 방산업체 부스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와 독일 부스가 있는 쪽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부스에는 르클레르 전차 모형과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방문객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러파르트 부스도 비슷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중동 국가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설명을 들었을 자리인데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홀 중앙 쪽으로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한국 부스였습니다. 부스 앞으로 중동 국가군 관계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교들, 군복 차림의 고위 인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중동형 모델의 사양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섞여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드론 공격 대응 기능이 이전 모델보다 대폭 강화됐습니다. 부품 공급망과 현지 정비 인력까지 계약에 포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누군가는 통역관을 통해 세부 사양을 다시 확인했고 또 다른 장교는 설명이 끝나자마자 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부스는 조용한데 한국의 부스에는 저렇게 사람이 몰린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박람회 이틀째 오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군 고위 관계자와
접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는 사우디 육군 기갑 전력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프랑스나 독일에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는 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독일은 검토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관계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내년이 아니고 3년 뒤가 아닙니다. 유럽은 늘 납기 일정을 이야기할 때 몇 년 뒤를 제시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요청한 사막 환경에 맞는 모델을 직접 개발해 줬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도 한동안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설명했고, 독일은 검토했고, 한국은 가져왔다. 그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그 말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는 날 저녁 루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현재 생산 슬롯 현황입니다. 폴란드 계약과 중동 계약으로 이미 대부분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유럽이 대규모 계약을 원한다 해도 즉각적인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수년 뒤의 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었습니다. 생산 슬롯 예약 현황, 납기 일정, 계약별 물량 배분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슬롯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러시아가 실제로 움직이면? 루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은 아직입니다. 그 말이 조용한 방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람회 관계자들과의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의 임원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인물로 저와도 오랫동안 교류해온 사이였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람회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고객들은 돌아올 겁니다. 기술의 깊이와 공급망의 안정성에서 유럽을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금 속도로 주목받는 거고 진짜 전쟁이 나면 다시 유럽 체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이었다면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미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버리고 다시 기다림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장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빨리 오는 무기입니다. 임원은 불쾌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유럽 방산이 아닌 다른 편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침대 위에 중동 각국의 한국 방산 계약 목록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국가, 품목, 금액, 납기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치들이었지만 그 수치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믿고 있다.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팔고 있었다. 저는 조명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도시의 밤하늘 아래에서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어디선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더 이상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안보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것은 중동 출장에서 돌아온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럽 방위 축소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나토 내부 분위기가 빠르게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자리를 채운 얼굴들이 모두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장 한쪽 구석에 앉아 발언들을 듣고 기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의제는 유럽 독자 방위 역량 강화였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방어적인 말들이 먼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은 예산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프랑스는 유럽 공동 방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측은 미국 없는 나토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말들 사이로 저는 점점 답답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지금 당장 무기를 어디서 구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거지? 이 회의에서 나온 모든 발언이 다 맞는 말일 수 있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공동체계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혹은 반년 뒤에 러시아가 움직인다면 그 모든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후반부로 접어들 무렵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 발언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테이블 너머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계약을 끝냈고 배치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회의가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일 측 고위 인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장비가 유럽 표준 규격과 호환이 되는지, 나토 시스템과의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폴란드 대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럽 표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회의장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독일 측과 같은 입장에서 폴란드의 조급함을 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맞다. 표준이 무슨 소용인가 살아남지 못하면.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독일 방산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러파르트 전차 증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방문을 통해 조금은 안심하게 되길 바랐습니다. 공장에 가면 무언가 착착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유럽 방산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공장 문을 들어선 지 1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 일부는 가동 중이었지만 여기저기에서 진행이 멈춰 있었습니다.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조립이 중단된 구역이 있었고 납기 지연으로 인한 일정 재조정 공지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부품이 17개국에서 각각 납품되는 구조라 한 곳만 지연돼도 전체 라인이 멈춥니다. 지금은 특히 광학 장비와 전자 부품 쪽이 병목 상태입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발주하면 언제쯤 납품이 가능합니까?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보셔야 합니다. 공급망 정상화와 생산 라인 증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5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5년이면 이미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다. 공장 투어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루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추가 계약 협의가 진행 중이고 중동형 K2 양산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 번째 회의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는데. 루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 번째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세 번째. 그 간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물을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 국방부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장교들과 분석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공식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지자 기존 방산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한 고위 인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무기를 들여오는 순간 프랑스 방산의 자존심은 끝납니다. 우리는 독일과의 공동개발 체계를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그 말에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본 멈춰선 생산 라인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기지에서 달리던 K2 전차 행렬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장성이 한국은 실제로 가져왔다고 말하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조직 안에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이 나라를 지켜주진 않는다. 파리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늦게 받는 자존심보다 지금 당장 국경에 세울 수 있는 전차 한 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폴란드를 찾아간 건 첫 방문으로부터 2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직접 훈련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K2 전차가 실제 전투를 가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폴란드군이 한국산 장비를 얼마나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비판적인 시선을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훈련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K2 전차들이 지형을 활용해 기동하고 있었고 K9 자주포는 가상 목표를 향해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드론 감시 체계와 전차 간 통신이 동시에 운용되고 있었고 각 차량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움직였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장비들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체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였습니다. 훈련 참관이 끝난 뒤 폴란드 지휘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기만 산 게 아닙니다. 시간을 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을 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휘관은 잠시 훈련장 쪽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계약 직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장비와 함께, 운용 교범도 함께,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였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실제로 이 장비를 다룰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크게 시간을 산 겁니다. 유럽 방산과 거래를 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아직 장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더 물어볼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방산이 고객에게 무기를 넘기는 방식과 한국이 고객과 함께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단순한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떠난 게 아니라 폴란드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함께 머물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거대한 차이를 만든 겁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며칠 안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이 러파르트 전차 개량 계획을 또다시 연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회 통과가 늦어졌고 부품, 공급업체 중 한 곳이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랑스도 르클레르 추가 생산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는 연일 미국 없는 유럽의 방위 공백을 경고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독일 장성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같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러시아는 우리 사정을 봐주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소식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한국 방산기업과의 관계를 단순한 구매 계약 이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공동개발 수준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청웅2 둘이 K2 중동형, 드론 대응 장비, 방공 통합 체계까지 품목이 넓어지고 있었고 장기 협력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동 출장 당시 만났던 사우디 관계자와 짧게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오랫동안 믿었고 그 사이 여러 번 불확실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늦었고
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른 무기 공급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고객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재계약을 불러왔고 결국 생산 슬롯이 꽉 차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국방부 비공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젊은 장교들과 분석관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올리려 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기득권 인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 방산 산업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력, 우리의 공급망이 전부 흔들립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분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제때 만들지 못하고 있고 폴란드는 이미 한국 전차를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중동 고객들은 우리 부스를 지나쳐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닙니다. 생존을 논의해야 합니다. 몇 명이 불편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명백하게 적대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이 조직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고독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토 내부 보고서 한 권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서두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먼저 선택한 국가일수록 안보 불안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보고서를 넘기다 또 다른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반대로 한국 방산을 무시하거나 도입을 지연한 국가들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나라를 무시했다. 그 생각이 너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폴란드 국경을 달리던 K2 전차 사진과 독일 공장에서 멈춰있던 생산 라인 사진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다. 그들은 준비된 미래를 팔고 있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이 실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와 일정을 들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냉전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없는 유럽, 그 단어 네 글자가 신문 한 면에 올라오던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에 다시 소집된 긴급 회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 나라 관계자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공포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던 독일 측 인사들도, 평소엔 냉정했던 영국 관계자들도 그날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혼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번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은 뒤에서는 이미 한국 방산업체들의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K2 전차, K9, 자주포, 청웅2 타능, FA-51에 대한 공식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 소식은 이틀도 안 되어 루카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루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현재 생산 슬롯이 대부분 예약된 상태입니다. 폴란드 추가 계약과 사우디, UAE, 이라크 계약이 우선순위입니다. 즉시 납품 가능한 물량은 사실상 없고 신규 계약은 수년 뒤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필요해졌지만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생산 슬롯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선고였습니다. 반면 폴란드의 상황은 유럽 전체의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추가 계약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더해 FA50 전력화까지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방어 체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폴란드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련 인사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결정했고 지금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기다린 나라들은 이제 기다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인터뷰가 유럽 주요 언론에 전제됐고 댓글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폴란드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폴란드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목소리.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면서 부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현실을 봤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비웃었다. 프랑스 내부의 갈등은 이제 공개적인 균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과의 협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방산업계와 연결된 정치권이 거세게 맞받아쳤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만 오가던 말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 오가기 시작했고 저도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 저는 결국 터뜨렸습니다. 이미 끝나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목소리가 커진 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독일은 납기를 못 지키고 있고 프랑스는 증산을 못하고 있고 미국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무시할 여유가 정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분노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조직 안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루카와 함께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내년 안에 움직인다면? 루카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아직 계약서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불휘셀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럽이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정작 유럽을 지킬 무기는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방산이 세계의 기준이었다고 믿어온 제가 이제는 한국의 납기 일정을 보며 안도를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눈을 뜬 것이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부 전선과 발트해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이른 아침 보안 채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가락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지만 규모와 위치, 참여 병력의 구성이 단순한 훈련과는 달랐습니다. 유럽 언론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표현이 각국 주요 방송과 신문을 채웠습니다. 파리 국방부 상황실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지도가 펼쳐졌고 지도 위에는 러시아 군사 장비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나토 채널에는 분당 수십 건의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공통적으로 떠오른 표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이면에는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비상회의가 소집됐지만 논의는 또다시 익숙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독일은 부품 수급 문제를 이야기했고, 프랑스는 예산 편성을 언급했고, 영국은 미국과의 긴급 협의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멀리 느껴지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전혀 다른 장면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국경 인근 지역에서 K2 전차들이 지형을 따라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실제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포지션을 잡았고, FA-51 전투기가 초공으로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참여 병사들의 움직임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교하고 침착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럽 각국 언론에서 동시에 재생됐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뿐 아니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유럽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작은 모니터로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폴란드를 조급하고 성급한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무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임시로 한국 전차를 들여온 나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는 이 순간 유럽에서 가장 차분하고 가장 준비된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사우디와 UAE가 방공 태세를 강화했고, 그 핵심에 한국산 청궁2 바네와 방공 통합 체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응 훈련 영상이 공개됐고, 중동 언론은 한국 무기가 지역 안정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사우디 관계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여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은 패닉에 빠져 있는데 한국을 먼저 선택한 나라들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명확해서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프랑스 국방부는 한국과의 공동 생산 및 기술 협력 가능성을 공식 검토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기 협력은 가능하나 즉시 공급 가능한 물량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한동안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루카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게 진짜 이유였어. 루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토 유럽 전차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일하던 초기에 정리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독일 러파르트, 프랑스 르클레르의 재원표와 비교 분석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위에는 유럽이 세계 최고라는 전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K2 전차 관련 자료도 꺼냈습니다. 루카가 처음 건넸던 보고서 4번이었습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책상 위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을 조용히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K2 관련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것은 유럽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 말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속도였고, 한국의 약속이었고, 한국의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인정했다. 러시아 군사훈련 이후 몇 달 사이 유럽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외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독일 주요 신문에서는 왜 우리는 폴란드처럼 하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달아 실렸습니다. 프랑스 방산 전문 매체들도
비슷한 반성을 담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나토 내부 문건에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방산을 유럽 안보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내용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K2 전차, K-가이그 자주포, 천공투 타리르가 미국 공백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명시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해오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됐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안에서 전혀 다른 위치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추가 계약이 연달아 이어졌고 유럽에서 가장 강한 지상군 국가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예산과 의회와 공급망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실전 배치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바라보면서 몇 달 전 사무실에서 혼자 내뱉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조급했던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그들은 나라를 지키려 했다.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지금 유럽과 폴란드의 현실 격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자리한 나토 자문 회의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 없이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납기 빠른 대체제, 가성비 무기 공급국 정도로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화려한 무기를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가장 책임감 있게 움직였느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긴 연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유럽은 수십 년의 역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이 더 빠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보다 생산을 먼저 합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계약에서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이 끝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 한국은 그 감각 위에서 수십 년 동안 방산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냉전이 끝난 뒤 평화에 익숙해졌고 긴장이 풀린 사이에 생산 속도가 느려지고 공급망이 흩어지고 결단이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긴장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프랑스 국방대학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젊은 장교들과 분석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강연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젊은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 앞에 서서 그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레오파르트, 르클레르, 유럽의 방산 공급망이 세계를 지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폴란드의 한국 전차 배치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시방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책임감 있게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믿었고 살아남았습니다. 중동은 한국을 믿었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한국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간견장이 조용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고라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 고객들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간견이 끝난 뒤
몇몇 젊은 장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하던 날, 저는 유럽이 세계를 지킨다는 확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하지만 세계는 달라졌고, 전쟁의 방식도 달라졌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읽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늦게 인정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미래의 전장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빨리 준비한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를 가장 먼저, 가장 성실하게 끝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처럼 그날의 저녁 공기가 처음으로 조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휴전선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세계가 신뢰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